네, 한글 맞춤법 설명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이제 된소리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이 있어요. 그쵸? 1장 총칙 제5항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한 단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학원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음운 변동 규칙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음운 변동 규칙 배우면서 거기에서도 된소리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키읔, 디귿, 비읍 뒤에 나오는 발음되는이라고 할게요. 발음되는 뒤에 예사소리가 나오면 얘는 어떻게 발음한다?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된소리 발음 규칙이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였지? 용언의 어간 끝이 니은, 미음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예사소리가 나오면 얘는 또 어떻게 발음을 한다? 된소리로 발음을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자어 리을 뒤에 예사소리는 역시 된소리로 발음한다. 네 번째, 관형사형 어미 리을 다음에 예사소리는 마찬가지로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게 바로 음운 변동 규칙과 관련된 된소리 규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란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이외에 나는 된소리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는 이 네 가지 이외에는 된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외에도 된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아시겠죠? 즉 무슨 뜻이야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네 가지 된소리 규칙에 적용이 되면 얘는 바른 대로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외의 규칙 외에 나는 된소리는 원형대로 적지 않고 발음이 나는 대로, 즉 된소리 발음대로 적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경우는 어떤 경우들인지 한번 볼게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이런 경우에도 된소리로 발음을 한대요. 근데 이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된소리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지? 항상 한글 맞춤법과 음운 변동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만 봐도 딱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예시를 한번 보자. 소쩍새. 자, 지금 된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쌍지읒. 그치? 근데 이 쌍지읒이 오라는 모음과 여기 어라는 모음 사이에 있습니다. 그쵸? 이런 경우에는 소적새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된소리 발음 나는 대로 소쩍새 이렇게 적는다. 그리고 여기 어깨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된소리가 어딨냐면 여기 쌍기역이 있죠. 그쵸? 근데 이 쌍기역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라는 모음과 에라는 모음 사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개 아니면 엇개 이렇게 적지 않고 어깨 된소리 발음대로 적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니을,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얘는 그럼 역시 어떻게 적어야 돼요? 발음이 나는 대로 적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음운변동 규칙에서 요놈 있지 않았어요? 자, 여기 2번. 용언의 어감 끝이 니은, 미음 다음에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
자,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자, 여기 규칙 보면 용언의 어간 끝이 니은 미음이라 그랬지. 그치? 근데 여기 예시를 봐봐. 물론 용언의 어간에 니은이 있긴 하지만 이 니은이 지금 용언의 어간 끝에 있어요? 아니죠. 용언의 어간 끝에 있는 건 지금 뭐야? 시옷이잖아. 니은이 아니라 시옷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니을, 리을, 미음, 미음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잔뜩. 얘는 뭐 용언도 아니죠. 부사죠. 부사인데 여기 니은 뒤에서 쌍디귿이 발음이 돼요. 근데 이 쌍자음이 발음이 되는 경우는 여기 네 가지 규칙에 없죠. 따라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는다?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엉뚱 마찬가지고 단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풍도 용언이 아니죠? 부사죠, 부사. 그렇기 때문에 이 된소리 규칙 2번에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란 말 그대로 우리가 왜 된소리로 발음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된소리로 발음을 하고 있는 경우 그거를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라고 보시면 돼. 여기 네 가지 규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이런 경우에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규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여기 1,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이거를 된소리로 발음하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도 모르게 된소리로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딱 그 수학이나 과학처럼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칙이 항상 변하거든요.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언어라는 건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걸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여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 다만 기역, 비읍 뒤에서 나온 된소리. 자, 여기 한번 끊어서 보면은 자, 이 경우에 나는 된소리는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요? 까닭 이씨 나는 된소리예요? 까닭 이씨 나는 된소리죠. 왜? 여기 1번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여기 오타 났네요.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고쳐주세요. 아, 맞네요. 오타가 아니네. 자,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 적지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이야? 비슷한 음절이 겹치면 된소리로 적는다는 소리겠죠. 그쵸? 원래는 기역 비읍 뒤에 나오는 기역 비읍 뒤에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면은 얘는 여기 된소리 규칙이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돼. 근데 그 예시들 중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된소리로 적는 게 원칙이다. 아시겠죠? 조금 복잡하죠? 근데 막상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잠시만요. 된소리로. 이 경우에는 된소리로. 즉 다른 데로 적는다. 자, 그렇다면 역시 예시를 한번 보자. 문법 공부할 때는 항상 예시를 위주로 공부를 해주세요. 물론 한 규칙 안에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대부분의 예시들은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예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항상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똑똑하다. 여기 기억이 있어요. 그치? 여기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기억 다음에는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게 맞아. 여기 된소리 규칙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왜? 같은 음절이 지금 겹쳐져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발음대로 적는다. 이 쌉싸라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쌉이라는 글자와 쌀이라는 글자를 비교해보면 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죠. 자음이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런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발음 나는 대로 적고요. 쓱싹도 마찬가지로 짭짤하다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여기를 조금 염두해 주세요. 자, 싹둑. 싹이라는 글자와 둑이라는 글자를 비교해 보면 겹치는 글자가 기억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치? 한 음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운수가 몇 개야? 세 개밖에 없지.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달라. 그렇다면 비슷한 음절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글자는 비슷한 음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된소리로 적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깍두기도 마찬가지죠. 깍두기. 깍두기 아니에요. 깍두기예요. 왜인지는 여기 깍이라는 글자와 두라는 글자를 비교해보면 알겠지. 비슷한 음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운변동 된소리 규칙에 해당되는 예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거야.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자, 여기가 바로 된소리와 관련된 한글 표기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강 영상을 찍을 땐 태블릿이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태블릿을 안 샀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안 사게 되거든요. 근데 매번 이렇게 보강 영상 찍을 때 후회를 하게 되네요. 자, 제1장 총칙 14망.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라고 했어요. 자, 같은 음절 그리고 비슷한 음절. 하나 정도는 달라도 비슷한 음절이라고 쳐줍니다. 반면에 두 개 이상, 두 개의 음운이 다르면 그거는 비슷한 음절이라고 치지 않아요. 자, 예시를 한번 봅시다. 딱딱. 자, 얘는 딱딱이라고 적는 게 맞아요. 왜? 딱닭이라고 적으면 안 되나요, 선생님? 안 되죠. 왜? 이 딱이라는 글자와 닭이라는 글자를 비교해봐. 음운이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쵸? 쌍디귿과 디귿. 하나의 음운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얘는 비슷한 음절이라고 쳐요. 그리고 그 비슷한 음절이 연속으로 겹쳐날 때는 어떻게 한다? 아예 같은 글자로 적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으로 적는 게 맞는 거야. 아시겠지? 자, 다른 예시들은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다 비슷한 똑같은 양상입니다. 앞글자와 뒷글자가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기 때문에 같은 글자로 적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조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11항 같은 경우는 두음 법칙과 관련된 한글 표기법이에요. 자, 두음 법칙도 우리가 음운 변동 규칙에서 배운 적이 있었지. 그치? 한자음 야려료류레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여 유예 요유 이로 적는다. 똑같은 내용이죠. 음운 변동이랑.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자 여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치?
아니다. 요거를 하지 말고 아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야자를 한번 해볼게. 그때 토요일날 우리가 들었던 예시가 불량 그리고 양심이었죠. 여기의 량과 여기의 양은 같은 한자예요. 근데 어떨 때는 량으로 적고 어떨 때는 양으로 적었죠. 이게 무슨 경우야? 야려류의 리가 단어의 첫머리. 단어의 첫머리죠. 단어의 처음. 처음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로 적는다. 따라서 여기 불량, 양심의 양 같은 경우도 원래는 량이에요. 량. 근데 여기 단어 첫머리에 올 때는 어떻게 발음한다? 양으로 발음한다. 즉 탈락이다. 라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한자음이 그 단어 처음에 온다고 해서 100% 이렇게 야여유의 이로 적진 않아요. 그 예외가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예외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지? 자,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보는 대로 적어요. 의존명사는 설령 여기 안에 속해 있는 한자음이라 하더라도 그 탈락, 부음법칙 탈락이 일어나지 않고 리을 보는 대로 적습니다. 몇 리냐? 단어의 처음이긴 한데 그리고 리자인데 여기 해당하는 리자인데 근데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보는 대로 적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지? 몇 이냐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두 번째 리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의존명사죠. 그쵸? 앞에 관용어가 있고 이 관용어가 없으면 혼자서 쓸 수 없으니까 얘도 의존명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는 대로 적는다. 즉 리을 그대로 유지해서 적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붙임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는다. 즉 여기 불량처럼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 그대로 리을을 유지해서 적어요. 근데 이것도 100%가 아니란 소리야. 어떤 예외가 있는지 한번 보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있는 열률은 어떻게 적어요? 열율로 적어요. 자, 실패율 한번 봅시다. 단어의 첫머리인가요? 아니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지. 근데 우리가 위에서 알아본 원칙대로라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 리을을 살려서 적는 게 맞아. 근데 얘는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왜?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있는 렬과 률은 리을을 탈락시켜서 열과 율로 적는 게 원칙이야. 여기 한번 보자. 모음 뒤에 있죠. 에라는 모음 뒤에 률이 붙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서 적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형태적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패 보면은 모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모음 뒤에 끝나면 이 률은 어떻게 적어라? 리을을 탈락시켜서 율로 적어라. 이게 바로 원칙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백분율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자세한 형태 분석은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일단은 대충 쪼개면 단어를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겠죠. 근데 분 다음에 률이 붙었는데 여기 분이 뭘로 끝나요? 니은으로 끝나죠. 니은으로 끝나고 뒤에 률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적어야 된다? 율로 적어야 된다. 아시겠죠? 환경을 항상 잘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질 때 리을이 탈락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다 교과서 활동에 나와 있는 조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만약에 필기 못하신 거 있으면 일시정지하시고 필기해주세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5항 같은 경우는 반모음 첨가와 관련된 규칙이에요. 이 반모음 역시 의문변동 규칙에서 했었지. 뭐였지?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반모음을 첨가해서 적는다. 왜? 모음과 모음끼리는 N극과 N극처럼 서로 밀어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질이 조금 다른 반모음을 중간에 넣는 거야. 예시가 뭐였냐면 피어라는 예시였습니다. 피어. 보면 용언의 어간이 이라는 모음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어미가 뭘로 시작돼요? 어라는 모음으로 시작되지.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을 한다? 피여로 발음을 한다. 물론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피어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둘 다 발음이 가능해요. 둘 다 발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 자, 여기 한글 맞춤법 규칙으로 돌아와 보면은 부침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바로 이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근데 피어도 된다며요. 피어도 된다며요. 근데 왜 꼭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느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여기 파란색 글씨로 적어 놓은 건 음은 변동이라 그랬지. 즉, 발음을 할 때 라는 거야. 발음을 할 때 피어, 피어 둘 다 발음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 여기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거야? 한글 맞춤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한글 맞춤법은 뭐야? 발음이 아니라 쓸 때를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환경은 같아요. 서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서로 같은 내용을 말하는데 이 반모음이 첨가된 채로 발음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근데 적는 거는 허용이 안 된다는 소리야. 차이 이해 가십니까? 제가 토요일날 이제 반모음 첨가해서 피어, 피어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은 발음이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지? 근데 발음을 할 때는 피어, 피어 둘 다 가능하지만 적을 때는 피어로 적는 게 원칙이다. 잠시만요. 이 부침투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미 오로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반모음 첨가지. 근데 발음을 할 때는 다 돼. 체기요, 체기요 발음할 때는 다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적을 때는 요로 적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우리 이렇게 많이 적잖아. 그치? 근데 적을 때는 요로 적지 않고 오로 적는 게 원칙이다. 아시겠죠? 서로 같은 내용인 것 같더라도 이게 음은 변동이냐 아니면 한글 맞춤법이냐 발음이냐 적는 거냐에 따라서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항상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네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19항. 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그리고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접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접사의 간략한 의미는 우리가 나무꾼 그리고 풋사과 하면서 알아본 바가 있지. 접사란 뭐다?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접사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꾼과 풋사과 그때 예시를 들었고요. 조금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것도 접사가 될 수 있어요. 먹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자. 이 먹이라는 단어를 형태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먹다라는 동사의 어감과 그리고 이라는 형태소가 붙어서 생긴 거야. 자, 그렇다면 얘가 어간인 건 알겠죠? 그치? 얘가 어간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이는 형태소가 뭘까? 이 이는 접사예요. 접사가 또 어떤 기능을 하냐면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먹이의 품사 뭐예요? 명사죠. 근데 그 형태에서 분석을 하면 먹다에서 왔지. 그치? 먹다에 이라는 형태소가 붙어서 온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먹다라는 단어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지. 그치? 원래 동사였던 것이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어떻게 됐어? 먹이라는 명사가 된 거야. 이렇게 접사는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을 해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걸음. 얘 품사 뭐야? 명사지. 그치? 근데 이 걸음이라는 명사는 어떤 단어에서 온 거야? 걷다라는 동사에서 왔지. 걷다라는 동사의 어간에 음이라는 형태소가 붙어서 동사에서 명사로 형태가 품사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이 어떤 형태소야? 바로 접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접사들이 있냐면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걱정하지 마.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먹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먹이다 형태에서 분석을 해보면 먹다라는 동사에서 왔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라는 형태소가 붙었습니다. 근데 의미를 생각을 해보니까 먹다와 여기 먹이다는 품사는 같아요. 품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치? 근데 의미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먹다는 능동이지. 능동이지. 능동이자 주동이죠. 근데 먹이다는 사동의 의미가 들어갔죠. 먹게 하다, 몸하게 하다 라는 사동의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사동과 피동의 의미는 영어에서 많이 나왔죠. 피동은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 사동은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사동이라고 했어요. 이 먹이다는 사동이죠. 먹게 하게 하는 거니까. 여기 이라는 형태소 덕분에 바로 사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 건데 이런 경우에 이 이를 바로 접사라고 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접사의 대표적인 기능 세 가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알아두면요, 앞으로 엄청 편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법은 형태소 분석만 제대로 하면 어떤 지식이 들어와도 쉽게 흡수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각 형태소의 기능들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막상 따지고 보면 지금은 처음 듣는 거라서 좀 많은 것 같지만 몇 번 보면은 이해가 쉽게 갈 겁니다. 이거는 제 경험담이에요. 이 문법이란 게 처음 배울 때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여기 몇 번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별 다른 노력 없이도 금방 이해가 돼요. 왜? 우리는 지금 한국 문법을 배우는 거고 우리는 한국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영문법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요 접사 중요하니까 한번 일시 정지하시고 적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어간에 이나 음이 붙었대요. 그렇다면 이 이나 음이 바로 접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사로 됐다 그랬잖아. 그렇다면 어간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뭔가 동사에 있었겠죠. 동사나 형용사에. 그 동사나 형용사가 명사로 바뀌었대. 그렇다면 이 이나 음은 바로 접사가 되는 거야. 왜? 여기 접사의 기능, 품사를 바꿔준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뒤에. 이나 히도 바로 접사예요. 왜? 이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됐대요. 부사가 됐대. 뭔가 부사가 아니었던 것이 부사로 됐다는 건 품사가 변했다는 소리겠죠. 아시겠죠? 요 이나 이나 히는 다 접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명사나 부사로 품사가 변한 것은 어떻게 적는다? 그 원형을 밝혀서 적어요. 즉, 바른대로 적으면 안 된다는 소리겠지. 자, 길이 어른 같은 경우는 형태소 분석을 안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제가 먹이, 걸음, 요거 형태소 분석한 거 참고해서 요것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 익히만 그러면 형태소 분석을 해보자. 익히. 부사죠. 있다라는 형용사에 히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익히가 됐는데 자, 보면은 있다라는 형용사의 어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히라는 접사가 있기 때문에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접사는 품사를 변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익히라는 부사가 나온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접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알고 있으면 크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만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체크. 자, 여기 뒤에 붙임 보면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까 이 이나 이 바로 접사라 그랬지. 그치? 접사라 그랬어. 그리고 이런 이나 같은 접사가 이나 이라는 접사가 붙으면 어떻게 적는다? 여기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근데 접사가 붙어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나 빼고
다른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뭐 세상에는 다양한 접사가 있겠지. 이나 접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접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얘네 둘을 비교를 해보자면 이나 같은 경우는 많이 쓰여요. 자, 먹이, 높이, 넓이, 깊이 엄청 많이 쓰이지. 그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잠은 뭐 조금 복잡하니까. 걸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얼음, 죽음, 잠, 삶. 다 음이 결합된 단어야.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 그치? 근데 여기 위에 두 개 외에 다른 접사들은 많이 쓰이지 않아요. 자, 여기 예시들을 한번 보자. 막에. 얘 형태에서 분석해볼까? 막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막다라는 동사에 에라는 단어, 에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이 에 전미사입니다. 왜? 품사를 변형시켜주죠. 그렇지? 동사에서 명사로. 근데 이 에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에서 거의 안 쓰입니다. 한번 사전 다 찾아보세요. 진짜 3개 이상 안 나올걸요? 3개 이상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라는 접사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지 않는 접사예요. 자, 또한 자주도 예시를 들어보자. 형태소 분석을 해보자. 이 자주는 잦다라는 형용사에서 온 거야. 그리고 우라는 접사가 붙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품사를 변형시켜주니까 접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잦다라는 용언 외에는 다른 용언이나 다른 단어에 붙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또 다른 예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프린트에는 안 적어놨는데 따로 적어주세요. 많이 나오는 예시이기 때문에. 지붕. 자, 얘는 형태소 분석이 어떻게 될까? 얘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죠? 얘 같은 경우는 품사가 변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의미를 더해줬기 때문에 품사라고 봐요. 이 같은 경우도. 자, 근데 보면은 웅이라는 접사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집이라는 명사 외에는 붙을 수가 없는 접사야. 이런 접사들을 이제 생산성이 적다고 하는데 그 생산성이 적다라는 것은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나 과 같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소리야. 따라서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접사들은 많이 쓰이지 않는 접사가 결합될 때는 어떻게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여기 마개 같은 경우도 막애라고 적진 않죠. 지붕 같은 경우도 집웅 이렇게 적진 않죠. 왜? 뒤에 결합되어 있는 접사가
많이 쓰이지 않는 접사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요번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세요. 자, 20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진짜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명사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다.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 이가 접사인데 이 이라는 접사는 어떤 접사야?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접사야. 많이 쓰이는 접사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접사가 결합될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어요. 반대로.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이 붙임도 똑같은 내용이야.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사. 아까 어떤 접사 있었어? 19항에. 여기 에나, 우나, 아까 지붕의 운 같은 접사들. 얘네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놈들이 결합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아시겠죠? 막상 보면 크게 어려울 건 없죠. 자, 한글 맞춤법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예시들도 간단하게 형태에서 분석만 하고 마칠게요. 잠시만요. 충전을 좀 해야 돼서. 제가 형태에서 분석하는 건 같이 적어두면 좋아요. 자, 밑에 예시, 끄트머리 형태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에서 분석이 돼요. 그렇다면 이 음어리가 뭐냐? 역시 접사입니다. 근데 지금 적는 거 어떻게 적었어요? 바른 대로 적었어요? 원형대로 적었어요? 바른 대로 적었죠. 왜? 이 음어리라는 접사는 많이 쓰이는 접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거야. 그리고 바가지 바 플러스 아지겠죠. 이 아지도 역시 접사예요. 역시 바른 대로 적었지. 왜? 많이 쓰이는 접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파리 똑같은 이유입니다. 접사이고 많이 쓰이는 접사가 아니에요. 지푸라기 마찬가지죠. 많이 쓰이는 접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들은 죄다 발음이 나는 대로 적는 단어들이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뭐를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접사고 뭐를 기준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접사라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여기 조항들을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이 이나 그리고 이나 히 얘네 외에는 많이 쓰이지 않는 접사로 분류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개, 네 개구나. 이, 이, 히. 요 네 개 외의 접사는 많이 쓰이지 않는 접사로 분류돼요. 따라서 요놈들 외의 접사가 결합되면 발음대로 적어야 되는 거겠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면서 혹은 복습하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단톡방에, 오픈톡방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숙제는 한글 맞춤법까지 풀어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혹여나 이제 학교에서 그 한글 맞춤법 조항들 관련해서 프린트가 나왔다. 그렇다면 저한테 꼭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작전 요구는 그런 프린트가 나왔다고 말을 했었죠. 아직 끝까지 안 주고 있긴 한데. 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